방금 소개받은 강희정입니다. 날씨도 좋고 꽃도 사방에서 유혹을 하는데 그 꽃의 유혹에 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러들 오셨습니다. 그 날씨도 또 추웠다 더웠다 오락가락하고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입어야 될지 서늘하게 입어도 될지 좀 걱정스러운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이 그 대강당을 공부의 열기로 한번 채워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맡은 강의는요. 원래 처음에 이제 청을 들었을 때는 이제 신라의 불교 미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는 그 청을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거를 듣고서는 약간 좀 헷갈렸거든요. 신라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 싶어서 좀 헷갈렸는데 그냥 과감하게 통일 신라를 중심에 놓고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 프린트물에도 교재에도 써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사실은 고구려나 백제는 372년, 384년 그러니까 4세기 후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세기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 이전에 언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것이 527년 법흥왕 때 2차돈이 비로소 순교를 함으로써 그때 불교가 공인되었다. 이렇게 그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고구려 372년과 384년인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법흥왕이 527년에 그래 그럼 불교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기간과 370년, 380년 요 기간과 520년 사이는 약 150년 가량의 그 뭐랄까요 공백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와 백제에 전해져서 그때 그 불교 미술을 만들기 시작했던 때와 신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그 시간적인 갭이랄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527년부터 신라가 그 삼국을 통일한 것이 사실상 660년, 667년 이렇게 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일반 그 삼국시대의 신라는 불교 미술을 그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뭐 약 한 100여 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신라의 그 불교 미술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는 것이 인데 통일신라 시대의 그 불교 미술에 집중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요쪽에 보이시는 요 그 당간 그러니까 돌로 만든 요것이 2차 돈의 그 순교 이야기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8세기 정도에 만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여기 동그란 거 보이세요? 예, 이 동그란 것이 그 댕강 잘린 2차 돈의 머리이고 여기서 이렇게 그 하얀 꽃 그 하얀 저기가 이렇게 피가 솟구쳤다 이런 내용이 요렇게 위로 목 있는 데서부터 위로 쭉 줄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아마도 2차 돈의 순교라고 하는 삼국유사에 보이는 역사적 사실을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요건데요. 이쪽 부분은 이제 대부분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삼국통일 676년, 뭐 발해 건국, 뭐 해초 이래서 역사적인 그 사실들이 연대가 알려진 것들을 배열하면 이렇게 되고요. 미술의 역사, 미술을 놓고 봤을 때는 이쪽에 보시는 대로 네, 되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이 요 범주를 크게 지나지 않습니다. 사천왕사 문무왕이 집계했던 사천왕사 가문사 679년 682년 그 다음에 지금 잘 남아있지 않지만 상원사 동종을 주저한 것이 725년 그래서 쭉 이런 식의 그 연대가 알려져 있는 경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삼국유사에
통일신라에 관한 기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이제 명문이라든가 뭐 돌에 새긴 그런 그 다양한 그 금성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일신라의 불교 미술에 대해서는 사실상 역사적인 사실과 맞추어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도 상대적으로 많아서 어쩌면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을 2시간 내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대로 이제 통일신라의 불교 미술이라는 것은 과연 뭐 어떤 것인가, 불교 조각은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 보이시나요? 굉장히 북쪽에 있죠. 사실은 상당히 치우쳐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있고, 그래도 초록이라 참 좋아요. 여기는 다 잘 아시는 일본입니다. 요새 수산물 수입하면 안 되는, 여기 일본이고요. 여기 중국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선 한반도 통일신라는 주로 남쪽에 국한되어 있지만 통일신라의 미술을 놓고 볼 건데 어떤 식으로 갈 거냐 하면 중국에서 들어온 영향, 그 다음에 또 멀리 인도로부터 이 실크로드를 이렇게 여기 인도예요. 삼각형의 커다란 땅이 인도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그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 북방으로 해서 한반도로 영향이 들어온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통일신라라고 하는 시대는 그냥 조선시대나, 조선시대는 거의 쇠국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보다 훨씬 더 외부와의 교류가 아주 활발했던 그런 그 나라였고 그런 시대였고요. 그리고 통일신라의 미술 역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전체 역사를 약 2000년이라고 치고, 그 역사시대 선사 빼고요. 역사시대 약 2000년이라고 치고 2000년 동안의 전체 역사에서 가장 국제적이고 가장 그 이국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이는 시대가 역시 통일신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통일신라가 그런 그 국제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배경에는 중국이나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새로운 문물들이 아주 활기차게 통일신라 내에서 신라적으로 뭐랄까요, 좀 조화를 이뤘다고나 할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신라라고 하는 시기는 가장 국제적이고 가장 그래서 혼종적인, 제가 그 자료집에는 뭐 하이브리드, 꼭 무슨 차 이름 같아요, 그죠? 하이브리드라고 써드렸습니다만 그런 그 국제성, 이종적인 성격, 다문화적인 성격, 오늘 그 21세기 현대 말의 그 표현을 빌자면 다문화적인 성격이 굉장히 큰 나라였고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죄송합니다. 영어로 막 써 있는데요. 가운데 탕이라고 써 있는 여기가 이제 당 제국의 영토였어요. 당 제국은 이 당시에 거의 중국 최초로 전역을 통일을 했었고, 중국의 현대 역사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역사가 제일 땅이 넓었다라고 하는 게 원나라인데 몽골이 사방에 침략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몽골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대륙을 굉장히 많이 통일을 했던 게 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당이 있고 여기서부터 쭉 이쪽이 이제 실크로드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역까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소그디아나 투르케스탄 이쪽 지역까지가 당의 그 영토에 약간 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당의 중심지가 장안이었습니다. 장안에서부터 만들어진 국제적인, 당 자체가 굉장히 국제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당에서부터 만들어진 문화들이 활발하게 바깥으로 열심히 뻗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당의 장안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였고, 장안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사방에, 동아시아 사방에 뻗어나가면서 구심력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경주가
작은 장안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주에서도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제가 외래적인 요소를 너무 강조를 하면 그래서 우리는 맨날 남의 걸 받아들였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최취원만 해도 중국 가서 좋은 높은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라에서도 중국을 가고 남중국을 가고 장보고도 있었고 또 일본에도 영향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문화적으로 뒤섞일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그 핵심은 8세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통일신라의 그 불교 미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너무 우리나라 내부에서 안의 것만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동아시아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통일신라의 그 불교 미술을 볼 때도 동아시아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주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또 인도, 이때 인도는 굽타 시대가 지난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를 포스트 굽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와의 관계 그리고 실크로드 상에 있는 서역과의 관계를 골고루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 당시에 그 통일신라 사람이라면 이 그때 당시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통일신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삼국을 통일하고 당과의 전쟁을 통해서 실질적인 국토의 통일을 이룩했지만 그것으로 다는 아니었고 문화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하면 불교 미술 양식의 통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라는 우선 8세기 이전에는 통일 직후였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거기에 주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8세기는 통일신라가 전성기를 이뤘던 시대라서 화려하게 문화에 꽃을 피웠던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8세기 이후에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해지고 구심력을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문화적 구심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8세기 이후에는 미술이 지방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간단하게 8세기 이전, 8세기, 8세기 이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요 순서에 맞춰서 슬라이드를 계속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8세기 이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다른 문화를 영위한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문화를 어떤 식으로 다르게 표현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삼국시대 미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신라가 통일을 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을 것인가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확실하지는 않은데 신라 통일 전에 그 신라 미술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지금 보시는 요 양평에서 출토된 금동 소형 불상입니다. 지금 요것이 이제 한 7세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7세기 중후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모양을 보시면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고 머리가 이렇게 육개라고 불리는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솟아 있고 몸이 이렇게 약간 퍼져 있어서 꼭 실패? 그 실패처럼 몸통이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었고 잘 보시면 얼굴의 폭보다 어깨의 폭이 그다지 넓지 않습니다. 그죠? 현실적인 사람이라면 실제 사람이라면 어깨가 이렇게 좁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미숙한 단계의 그 미술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라의 그 말기 혹은 통일신라 초기라고 보이는 이 시대에 모델로 삼았던 것은 이런 그 중국의 불상이었습니다. 물론 이쪽은 굉장히 큽니다. 저보다 훨씬 크고요. 한 2m, 3m 그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상이고 이쪽은 그 한 30cm
25에서 30cm 정도 되는 상이라서 사이즈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지만 요쪽 불상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 동그란 그 타원형의 얼굴, 좁은 어깨, 밋밋하면서 평평하게 내려오는 가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슷하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그 중국의 수나라 요것이 이제 수나라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나라 양식 북제수의 그 6세기 중후반의 그 불교 미술을 본떠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좀 더 크게 괴량감 넘치는 불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경주 배리. 요즘에는 이제 경주에 가시면 배리라고 하지 않고 배반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쓰던 버릇이 남아서 계속 배리라고 쓰고 있는데요. 경주 배반동 삼존불입니다. 지금은 이 겉에다가 목조 누각을 세워서 이런 그 형태로 야외에서 보시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그 목조 그 건물을 누각처럼 위에다 얹어서 사실상 좀 이렇게 환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옛날 사진을 보시면 이런 형태의 굉장히 커다란 불상을 이 당시로서는 만든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뒤에 아주 그 옹색하게 이쪽에 그 광배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석재 자체를 요렇게 다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석재를 요렇게 다듬어서 불상을 만들고 좌우에 이렇게 보살상을 올려서 이 돌 위에 안치를 했었습니다. 요것이 그 신라 말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통일신라 초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 초기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는 일단 그 이전에 돌을 이용해서 조각을 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라에는 그게 백제에서 조금 더 늦게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그 통일 초기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머리가 굉장히 커요. 그죠? 머리는 굉장히 크고 몸통은 머리를 놓고 봤을 때 약 4등신? 애기 같은 비례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머리는 이만한데 이 몸의 길이가 짧아요. 요까지가 몸이니까. 그래서 한 4등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리몽땅한 이런 그 비례를 보여주는 것은 과거의 전통을 어느 정도 계승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로 이 정도의 그 사람보다 그 등신대보다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사이즈의 석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새로운 신라 통일의 기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경북 봉화 북지리 마애불입니다. 이 봉화라고 하는 지역은 나름 그 이 시기에는 상당히 그 선진적인 문화 같은 거를 좀 보여줍니다. 봉화하고 이제 영주, 이런 봉화, 영주, 의성 이쪽 지역이 신라로 보면 상당히 그 북쪽에 있거든요. 경상도에서도 북도의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들은 대개 고구려와의 그 예전에는, 과거 한때는 신라가 세력을 펼치기 전에는 그 고구려 영토였기 때문에 고구려 문화의 전통이 좀 더 오래도록 지속되었던 지역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애석하게도 고구려의 그 마애불이라든가 석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알려지지가 않았잖아요.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 이 마애불을 만드는 것이 고구려의 전통이었느냐? 그러면 그거는 또한 그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신라의 경주 지역이 아니라 이런 마애불을 만드는 전통이 경상북도 예전에 그 고구려 영토였던 곳, 순웅, 영주, 봉화 요쪽 지역에서 먼저 나타난다는 것은 좀 특이할 만한, 좀 주의해서 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보다 좀 더 상태가 좋은 것이 지금 보시는 영주예요. 가흥리 마애불입니다. 이 가흥리 마애불 보시면 그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 강 옆에 이렇게 그 마애불이 한 구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발견이 됐고요. 아마도 그 혹시 그 들으셨겠지만 뭐 옛날에 아들을 낳으려면 뭐 돌부처에 코를 갈아 마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아마 이쪽 그 경상도 지역의 많은 석불들이 코가 깨졌거나 아니면 이렇게 눈이 파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 아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약간 의심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는 상태로 눈이 지금 파인 상태예요. 전부 다. 여기, 예, 여기. 그냥 좋게 말씀드리면 좀 현대식 서양 얼굴처럼 성형수술한 것 같고, 나쁘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이제 의도적으로 일부러 눈을 파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그 가흥리 마애불이 신라 말기 혹은 통일신라 초기에 석상으로서 주목되는 예들입니다. 일단 그 앞에 보셨던,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쪽에 비하면 지금 이 금동불은 물론 금동불이고 석불이라는 재료상의 차이는 있지만 어깨의 포, 얼굴의 포, 그다음에 이 가슴의 밋밋한 정도를 한번 봐주세요. 가슴이 훨씬 평평하거든요. 이쪽이. 그럼 여기와 여기를 보시면 어깨가 비교적 넓어진 게 보이세요? 앞에보다 어깨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실제 사람의 그 비례를 이제 인지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도 아까 보신 거는 좀 더 이렇게 갸름하게 무슨 소세지처럼 약간 이렇게 갸름한 그런 얼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얼굴이 동그랗고 상당히 입체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입체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발달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흔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국유사의 그 기록에 따라서 생의사 성미륵 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생의사라고 하는 절이 사마령 경주 남산에 사마령이라고 하는 고개에 있었기 때문에 요것이 사마령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사마령 삼존불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주 지역에 오래 아주 옛날부터 경주에 오래 사셨던 분들에 의해서 그 계곡이 사마령이라고 하는 그 령이 아니라 장창곡이라고 하는 계곡이다 이렇게 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마령 삼존불이라는 말 대신에 장창곡 삼존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박물관에 가시면 굉장히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습니다. 이 장창곡 삼존불은요, 사실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충담사라고 하는 그 향가를 지은 스님 있잖아요. 충담사라고 하는 스님이 3월 3일과 9월 9일 두 번에 걸쳐서 항상 차를 공양했다.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그래서 이 충담사가 차를 공양한 것이 선덕여왕 때다라고 해서 644년 이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그래서 요 그 장창곡 삼존불도 선덕여왕 때에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이 되었습니다. 644년을 전후한 때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이 충담사가 공양을 했던 사마령 삼존불이 아니면 644년이라는 문헌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가운데 본존불의 자세 보이시죠? 네, 앉아 있습니다. 이런 앉아있는 자세는 과거에 없었던 거예요.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의자에 앉으신 것과 같은 자세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로 앉았고 손을 그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그 자세, 이런 특이한 자세, 그 다음에 이 얼굴에 그 굉장히 근엄해 보이는 얼굴, 사실 근엄해 보이세요? 귀엽죠?
얼굴이 이렇게 귀염성 있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토실토실하고 이렇게 통통하고 이렇게 살짝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귀염성이 있는데 지금 이 사마령 삼존불의 경우에는 어딘가 모르게 살짝 위험이 있어요. 뭔가 권위적이고 위험이 섞여 있는 듯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 직후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이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요소가 이 장창곡 삼존불에서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이 불상은 앉아 있으니까 비례가 그렇다고 치고 좌우의 보살상을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이제 일제 때 사진이에요. 일제 때 이제 내려왔던 요런 거 보면 우리나라 표지가 아니잖아요. 이거 일본 사람들이 쓰는 표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제 때 사진이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저런 식으로 각자 본전불이 먼저 내려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보살상이 나중에 그 아래로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있었던 것이 이제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은 형태로 됐고요. 지금 요것이 이제 아까 보신 중에서 네, 요쪽이죠? 요쪽 보살상인데 네. 코가 좀 깨졌어요. 코가 깨져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굉장히 아담하고 귀여운 부분이 있어요. 키가 3등신? 4등신인가요? 좀 키워줄까요? 키가 일단 짧습니다. 그래서 좀 애기 같은 비례를 보여주는데 애기 같은 비례에 비해서는 얼굴이 조금 근엄하죠. 앞에 보셨던 것보다 얼굴이 좀 더 근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정말 눈이 좋으셔야 돼요. 눈이 좋으시면 금방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 다리 한쪽을 살짝 구부린 거 보이세요? 아주 눈이 굉장히 좋으신 겁니다. 다리 한쪽을 아주 살짝 구부렸거든요. 네, 여기 살짝 구부린 거 보이시죠? 다들 너무 눈이 좋으세요. 그래서 요런 요소는 다리를 살짝 구부린 게 여기 조금 더 나온 거 보이시죠? 이쪽도 양쪽 아주 슬쩍 한 다리에 힘을 풀었어요. 두 다리를 푼 게 아니라 한 다리 힘만 슬쩍 풀고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사실은 새로운 요소가 들어온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은 삼곡 자세 앞으로 이제 보실 그 통일신라의 미술에서는 삼곡 자세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몸을 이렇게 S자로 꼬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어딘가에 기대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그게 삼곡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곡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못 갔어요. 무릎만 구부렸으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뭔가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통일 신라냐 이런 그 논란이 약간 있는 것들인데 그러나 저는 이것을 다 통일기라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보실 것은 연대가 명확하게 있어서 그 대략적으로 이때쯤 만들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예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혹시 가문사지 가보셨나요? 탑이 아주 근사하죠. 굉장히 이렇게 근사한 탑이 두 기가 나란히 있는데 다 아시는 대로 가문사는 문무왕을 위해서 지은 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두 탑에서 사리기가 나왔습니다. 두 탑에서 처음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나왔어요. 요것이 그 위에 있는 것이 가문사 서탑에서 나온 사리기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가문사 동탑에서 나온 사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바깥의 함이고 그 안에 이런 그 전각 또는 누각 뭐 이런 정자 같은 형태의 사리합이 있고 그릇이라 그러면 뭐하지만 저간 이런 공예품이 있고요. 그 안에 여기 보이시죠? 요 안에 이런 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유리병을 안치한 누각 그것을 다시 집어넣은
바깥에 함,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넣어서 아까 그 보신 그런 그 탑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서탑과 동탑에서 모두 다 나왔는데 모양이 비슷해요. 그죠? 모양이 비슷해서 아마 같은 때에 이런 거를 만들어서 넣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신라의 그 불교 미술 가운데 과거에 없었던 것으로서 사천왕상을 보여드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천왕상은 이제 뒤에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연대가 있는 예 중에서 비교적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예가 이 682년 가문사 사리기이기 때문이고요. 요것에 앞서서 먼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신장상이 나왔습니다. 요 신장상은 일제시대 때 먼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거 참 되게 특이한 게 신라 땅에서 나왔다. 경주 한가운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것은 지금 흙으로 빚어서 틀을 이용해 찍어서 만들었고 그 위에 유약을 발랐던 것입니다. 유약을 발라서, 유약도 역시 당나라 때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 당삼채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유약 바른 그 도기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역시 그런 그 맥락에서 녹색, 갈색 이런 유약이 발라진 채로 발견된 것이 이 사천왕사지 출토 신장상입니다. 네, 이렇게 완형으로 나온 거는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이렇게 땅에서 이제 발굴했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깨진 형태로 나왔어요. 그나마 이제 얼굴이랑 이런 거를 좀 잘 보실 수 있는 것들 몇 개를 골라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것은 이제 그 신라가 통일을 한 이후에 통일이라기보다 뭐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당이 이제 다시 쳐들어왔잖아요. 신라를 마저 삼키려고. 그래서 당이 쳐들어올 때 당의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문무왕이 그 당시 그 명랑법사에게 명을 해서 어떻게 네가 좀 해봐라. 그랬더니 명랑법사가 급하게 경주 낭산기슭에다가 밑에다가 사천왕사를 헝겊 뭐 이런 거, 헝겊, 종이 이런 걸로 막 급하게 짓고 거기서 문두루법이라고 하는 비밀의 법을 합니다.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뭐 재래 의식 같은 그런 의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하고 나서 당나라 군대가 풍랑을 만나서 뭐 다 물러갔다. 이런 그 내용이 또한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헝겊하고 종이 같은 걸로 가짜로 만들었던 절을 제대로 지은 것이 사천왕사예요. 그래서 그 사천왕사는 679년에 완공을 봅니다. 679년에 완공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런 것들도 전부 679년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천왕은 몇 구가 세트일까요? 네. 5개면 5천왕이라 그랬을 텐데 4개가 세트라서 4천왕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사천왕사지의 그 탑이 있었던 곳에서는 3개의 세트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천왕이다 혹은 사천왕이 아니라 그냥 신장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은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학자들끼리 알아서 논쟁하라고 내버려두고 우리는 그냥 상을 그냥 감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혹시 밑에 그 사람 다리가 보이시죠? 한쪽 다리를 위로 올리고 한쪽 다리를 내렸고 여기는 악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사천왕이 악귀를 잡아서 굴복시키고 그 위에 깔고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천왕은 그 불교가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군인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군인이다 보니까 겉에다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네, 갑옷을 입었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갑옷 입은 거? 여기 이렇게 목에 이렇게 그 깃이 있고요. 여기에 그 두툼한 갑옷을 입었고 허리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눈이 크잖아요. 그죠? 눈이 굉장히 크고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이렇게 수염을 길렀어요. 무슨 아랍 사람처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우리나라 남성분들 이렇게 저렇게 수염 기르기 힘드신 거 아시죠? 굉장히 힘드십니다.
이 얼굴을 보시면 제가 거기에 범한 호상이라고 써드렸는데 범이 이제 인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도 사람 얼굴, 호상, 오랑캐 사람의 생김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범한 호상이 대부분 사천왕상의 특징입니다. 요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무인 또는 신장, 장군, 장수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표현하는 방식, 그 다음에 막 어깨도 넓고 막 무슨 뭐 미스터 코리아처럼 막 운동한 것 같은 그런 그 신체, 이런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냐, 그들을 본떠서 만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미지로 이렇게 이런 그 이미지로 상이 들어와서 이걸 놓고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또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냥 근데 저는 들어왔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저쪽에 보시는 것은 경주 가시면 이제 수학여행들 많이 가셨었잖아요. 옛날에. 그 옛날에 가셨을 때 아마 괴릉을 꼭 가셨을 텐데, 괴릉에 가시면 이렇게 험상궂은 얼굴에 머리에 띠를 묶고, 머리 이렇게 천군백군처럼 이렇게 띠를 묶었어요. 그리고 턱수염을 엄청나게 큰 턱수염을 했어요. 여기 수염이 굉장히 부글부글한 곱슬거릴 것 같은 수염이 보이시죠? 그런 수염을 했고, 그 다음에 한쪽 손은 위로 들어서 다 덤벼 뭐 이러는 것 같은 자세를 취했고, 한쪽 손은 이렇게 칼을 들고 있습니다. 검을, 커다란 검을. 그래서 요런 무인상이 대표적인 장군 아니면 뭐 무인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옆에 요것은 6세기 후반에 중국의 북부 지방에서 만든 도기병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도 이쪽에 그 우락부락한 얼굴에다가 이런 식의 옷을 입었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옛날에 여학교 교복처럼 컬러가 이렇게 됐거든요. 삼각형 컬러예요. 여학교 교복 기억나시죠? 다니실 때는 너무나 지겨워하면서 입으셨잖아요. 아니에요? 그 여학교 교복 같은 거를 이렇게 접으면 이게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접으면 저렇게 위가 동그랗게 되고요. 이거를 피시면 저 여학교 교복처럼 옆에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사람은 같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정말 뭐 이미지 이런 식의 병을 수입해도 요걸 보고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만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실제 이런 사람이 있어서 모델을 그대로 놓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뭐냐 하면 그만큼 신라에서 중국이나 페르시아의 어떤 유물, 물건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많이 수입했었으니까 역시 그 물건에 표현된 이미지를 놓고 이런 괴릉의 무인상도 만들었다라고 추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입체적이고 비례가 좀 늘씬해졌잖아요. 여긴 지금 잘려서 그런 건데요. 비례가 이렇게 늘씬해지고 입체적인 거를 만들려면 요 정도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밋밋하고 납작한 걸로는 이런 입체를 만들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왕과 관련되는 거는 이따가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것은 초기에 만들었을 거라고 보이는, 신라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만든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이에요. 마애불은 바위 절벽에 불상을 새긴 것이 마애불이고요. 요렇게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에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또한 또 새로운 요소예요. 이 새로운 요소는 그 이전에 신라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반가사유상 보이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가서 보셨을 국보 78호,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의 납작한 버전인 거죠.
벽에다가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었으니까 납작한 버전의 반가사유상이 그래도 분명히 반가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제가 한번 새로운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보이는 두 상입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보시면 혹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은 거 보이세요? 한쪽 손을 네 이렇게 올리고 옷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편단우견이라고 해서 뭐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같은 데 가시면 스님들이 이렇게 어깨를 드러내고 저런 옷을 입은 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편단우견, 우견 오른쪽 어깨, 왼쪽 아닙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편단 한쪽으로만 옷을 입은 것을 편단우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요소입니다. 네, 요거 잠깐 갔다가 다시 가실 건데요. 아까 그 입구 보여드린 계단 따라 올라가는 그 입구 쪽에서 위로 가시면 이런 거대한 불상이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요것이 편단우견 보이시죠? 어깨를 그대로 드러내고 이렇게 한쪽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손에 뭔가를 쥐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우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편단우견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납작한 조각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던 그런 조각에서 이렇게 어깨를 드러내고 팔이 둥그래요. 팔이 둥그렇습니다. 입체라는 거죠. 완전한 입체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입체를 만드는 아까 그 양평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노란 양평의 금동불과는 비교가 안 되게 아주 입체를 제대로 알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이 새로 등장하는 것은 새로운 요소를 받아들여서 신라화했는데 이것이 과거에 만들기 어려웠던 부분, 요 가운데 구멍도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몸통과 팔 사이에 이런 그 입체적인 공간, 그 다음에 이 팔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구부러졌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팔이라고 할 거 못 찾으시겠죠? 팔 보이세요? 여기 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방식은 옛날 방식인데 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몇 미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규모의 마애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그 어색한 표현들이 그냥 남아있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작습니다. 한 물병? 요 정도, 물병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입체를 만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신라의 기술이 조각을 만드는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눈으로 보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사실이 아니니까. 이런 형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래.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는 이렇게 납작한 어깨와 몸에 딱 달라붙은 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림을 옮겨 놓은 것 같아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가 그걸 이렇게 바위 암벽에다가 옮겨서 조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실제로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재현하려고 아무리 의도를 해도 못 만들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도 역시 신라가 이제 통일을 하면서 외부에서 특히 고구려 백제의 뛰어난 기술자들의 기술을 갖고 와서 습득해서 자기화할 수 있었다. 그 단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애부를 조금만 더 보고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 거예요. 이것은 경주 남산 탑곡 마애불입니다. 역시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신라에는 절이 별처럼 늘어서고 탑이 기러기 같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보이는 곳곳에 거의 바위벽만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하나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전부 불상을 새겼어요. 신라 사람들은.
정말 좋게 말하면 좀 불심이 너무 깊어서 눈 돌리는 어디에나 다 불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앞에는 또 이런 식의 상을 또 세웠는데 얼굴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을 보시면 얼굴이 깨져서 잘 안 보이시지만 일단 바위인데도 불구하고 어깨 넓은 거 보이시죠? 이 좀 이상하지만 나름 가슴 밑에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보이세요? 굴곡이 있어요. 굴곡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사실로 보는 사람의 몸을 재현하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인체를 통일신라만큼 사실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통일신라 이전 없어요. 통일신라 이후 없어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고려전에 왕건상이 오기를 다 기대했었는데 왕건상을 못 봤잖아요. 왕건상이 벌거벗고 있을 뿐 사실적이진 않거든요. 지난번에 왔을 때 봤는데요. 사실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인체를 가장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인체답게 물론 그 인체가 아무 인체는 아니고요. 좀 이렇게 좀 훌륭한 뭐랄까요? 이렇게 체격이 좋고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신체가 단단하고 이런 인체를 재현하려고 노력한 거죠. 조선시대에 없습니다. 고려시대에 없습니다. 그런 인체를 자랑스럽게 내보이려고 했던 것은 통일신라가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은 구황리 탑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거는. 저는 이제 조각을 말씀을 드릴 거라서 탑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여기 탑이 구황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탑이고요. 이 근처에서 황복이라고 쓰여져 있는 기와편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황복사지 이 일대를 황복사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구황리라고 하는 곳이고 요 안에서 이런 지금 사리함이 발견이 됐어요. 이 사리함의 요게 뚜껑입니다. 뚜껑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일신라는 글이 많이 있다. 글이 많이 있어서 이게 몇 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뚜껑에 글들이 쫙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요거 뺏겨 쓴 겁니다. 부성인 수공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모름지기 성인은 부처님입니다. 뭐라고 쭉 했어요. 요 내용에 따르면 효소왕이 아버지 신문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692년에 이 탑을 세웠다. 그런데 효소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덕왕이 다시 사리함과 금제 아미타상을 집어넣었다. 요렇게 여기에 명문이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놓고 상이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요. 금제 아미타상 한 구를 바쳤다 이랬으니까 상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뚜껑을 탁 열었더니 이렇게 두 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고민해야죠. 도대체 누가 집어넣은 게 무엇인가? 여기서 분명히 성덕왕이 사리와 사리함과 아미타불을 넣었다라고 했어요. 706년에. 근데 두 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구를 놓고 보시면 이 두 구 가운데 비례가 짧은 쪽이 어느 쪽일까요? 자, 1번, 2번 중에 신체 비례가 짧은 거 1번이죠. 자,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체 비례가 짧은 게 시대가 앞서죠. 그래서 1번이 확률적으로 1번이 앞에 거고 706년에 성덕왕이 넣었다는 불상은 요것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또 너무 심심하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순금입니다. 순금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색깔, 녹도 안 슬고요. 순금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순금제 불상이 제가 좀 약장사 같나요?
이 순금제 불상이 지금까지는 발견된 게 없어요.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뭐 고구려 백자에 뭐 370년, 380년 이렇게 뭐 불교가 들어가면 뭐 합니까? 순금제 불상 한 개도 없어요. 여기서 비로소 처음 순금제 불상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동에다가 금메기, 금도금 한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순금제는 제가 아는 한 고려 때 조금 있고요. 아주 쬐끄만 거 몇 개 있고 그 전에는 아마도 통일신라도 이게 아마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이니까 뭐는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순금제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 얼굴을 보시면요. 눈을 뜨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일까요? 눈 뜨고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1번 눈 뜨고 있어요. 그죠? 눈동자는 없지만 1번은 눈을 뜨고 있고요. 2번은 둘 다 웃고는 있는데 2번은 눈이 가늘어서 떴는지 감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광배가 뒤에 이렇게 불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요것이 광배인데요. 광배가 더 화려한 게 어느 쪽인가요? 1번이 화려할까요? 2번일까요? 그럼 광배는 좀 복잡하니까 내버려 두고요. 대좌는 어떠세요? 요게 대좌입니다. 대좌와 광배가 둘 다 화려한 것이 어느 쪽일까요? 2번이죠. 2번이 더 화려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판이에요. 쿠킹 오일 생각하시면 돼요. 쿠킹 오일을 예쁘게 오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입체예요. 이게 두꺼워요. 약간. 두꺼워봤자 뭐 고무줄보다 약간 두껍습니다만 약간 두껍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머리 뒤에 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따로 만든 거예요. 이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겨우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뭐 이렇게 막 대단한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쪽이 좀 더 세밀한 세공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일단 얘들 아이고 안 지워지네요. 네, 지워집니다. 이렇게. 자, 깨끗한 상태로 모시겠습니다. 1번과 2번 중에서요. 인체가 조금 더 사실적으로 보이는 게 어느 쪽이세요? 일단 2번은 앉아 있어요. 제가 앉아 있고 서 있는 두 분의 부처님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어깨의 넓이, 가슴, 손이 좀 더 사실적인 게 어느 쪽일까요? 1번도 있어요? 자, 그럼 만장일치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이 어깨가 일단 넓잖아요.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양평동의 그 노란 금동불 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 어깨 넓이는. 근데 여기는 넓어졌어요. 훨씬 넓잖아요. 어깨가 넓어졌고 다리는 조금 이게 다리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결과부자하고 앉았고 치마가 대의가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다리가 살짝 빈약한 흠은 있지만 상반신의 어깨가 넓고 가슴이 넓어요. 가슴이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사람 같잖아요. 물론 부처님이 사람인 건 아닌데 그런데 여기는 가슴이 요까지 있어요. 보이시죠? 되게 좁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다 지우겠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 가운데 인체를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좀 더 입체감이 강한 쪽이 2번 좌상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다들 동의를 해주셔서 저 마음 놓고 2번을 706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탑을 처음 지었을 때 납입했던 불상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에는 몇 년 차이가 나지 않지만 1번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성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짧은 비례, 좁은 어깨, 빈약한 가슴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얼굴폭과 별 차이가 없는 몸통, 이런 것은 과거의 전통이라는 거죠. 과거 삼국을 통일했던 초창기 전통인 거예요. 그것에 비한다면 2번은
제법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고 얼굴이 조금 더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그 둥글고 이렇게 미소를 띤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서 1번과 2번은 사실은 통일 전 양식을 계승한 것과 통일 후에 새로운 요소들을 반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라화하고 있는 모습을 그런 그 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서 제가 잠시 쉬는 시간 드릴게요. 요까지는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박물관에 가시면 이제 굉장히 잘 보이는 위치에 있죠. 감산사. 719년에 김지성이라는 사람이 이 불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배면에 이 광배 뒷면에 굉장히 길고 복잡한 명문이 쓰여 있어서 김지성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한참 들어서 뭐 내가 60이 넘어서 뭐 어떻게 저렇게 막 살아보니 인생이 뭐 허무하고 뭐 막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쫙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산사 불상은 아마 다른 선생님이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하셨나요? 그러면 잘 아시죠? 그럼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산사 불상에서는 역시 새로운 요소들이 보이는데 이 새로운 요소는 부처님의 상호 표현과 그 다음에 보살상의 이 화불입니다. 화불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이제 앞에 하셨을 것 같아서 화불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될 거다. 라는 약속이라고 인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불을 머리에 모신 이 보살님은 원래는 이 명문이 아니었으면 보통은 지금까지 관례대로라면 관음보살이라고 추측을 해왔는데 뒤에 명문에 의해서 미륵보살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미륵보살이라는 것이 지금 원래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는 미륵보살이 손에 물병을 들고 있는 것이 도상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물병을 들고 있지 않고 오로지 머리에 화불을 갖고 있는 것, 화불을 쓰고 있는 것만이 어떤 지물, 도상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새롭게 신라에 유입된 새로운 미술의 요소다. 그리고 그 요소는 아마도 중국보다는 인도나 뭐 중앙아시아 뭐 이런 쪽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주 남산 안내도입니다. 여기 계곡마다 보시면 진한 초록색 사이사이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전부 다 뭐 불상이나 뭐 탑이나 다 보실 수가 있는데 다음에 보여드릴 부분은 이쪽이에요. 여기 그 서출지 쪽에서 올라가는데 서출지 여기 있구나. 여기 서출지 쥐가 나왔다고 하는 그 뭐 검은 고 갑을 쏴라 그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그 서출지에서 그 남산 쌍탑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 요 끝에 칠부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칠부람은 7명의 부처님이 있다고 해서 칠부람이에요. 여기를 가보시면 왜 사진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공간이 없어서 사진이 이렇게밖에 찍을 수가 없거든요. 뒤에 세 구의 부처님이 계시고 앞에 약간 네모난 정방형, 정사각형 모양의 돌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돌 기둥마다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으로 내면에 부처님이 한 분씩 계셔서 여기 넷, 여기 셋 해서 칠불암이라는 이름이 아주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네, 그나마 이제 어디 남의 사진인데요. 누군가가 굉장히 그 높은 데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 이상은 나오지 못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어요. 뒤에 암벽을 깎아서 이렇게 삼존부를 먼저 새기고 그리고 앞에 잘 알 수 없지만 왜 그랬는지 내구의 부처를 모신 그런 형태입니다. 원래부터 이 자리였느냐? 참 알 수 없죠. 그게 뭐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일인데 원래 이 자리에다 두면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을 한가운데다 이렇게 제일 중요하게 모셔놓고 여기를 앞에 이렇게 이거를 두면 막아버리는 거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뭐 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도 또한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그 내면 사면에 부처님을 모신 사면 석주를 세운 것도 특이한 일이지만 그에 앞서서 지금 보시면 여기 항마촉진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항마촉진 들어보셨나요? 네, 그럼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은 거죠. 지신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은 원래 뭐여야 되죠? 석가모니여야 됩니다. 석가모니가 지신을 불러서 지신아 내가 이 땅에 깨달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땅을 짚어서 촉지를 하고 지신을 부르는 장면을 새긴 우리나라 최초의 조각입니다. 따라서 이 촉지는 과거의 불상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또 다른 방식의 이해가 새롭게 시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에서 우리가 잠시 본 대로 편단우견인 거 보이시죠? 네, 부처님을 편단우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만드는 것도 새로운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입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편단우견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요소인데 그게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주존불의 중심이 되는 부처님의 가운데에 이렇게 그 편단우견과 촉지를 하고 있는 얘가 나타나는 것이 매우 특이한 경우이고 그 다음에 얼굴도 사실은 상당히 이국적인 편이에요. 앞에 우리가 보셨던 그 황복사 순금제 불상보다도 훨씬 더 얼굴이 이국적이에요. 뭐 코가 뾰족하고 눈두덩이 매우 튀어나왔고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도 매우 특이한 불상이 이제 칠불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애석하게도 그 황복사처럼 그런 그 명문이라든가 같이 나온 유물에서 언제 조성됐다 이런 거를 알려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상의 연대를 판정할 만한 아무런 기준이 주변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멀리서 찍은 사진을 보셔도 얼굴이 매우 이국적인 거 느껴지시나요? 얼굴이 굉장히 이국적이고 머리 이렇게 된 머리를 민머리라고 해요. 민숭민숭하다 하는 그런 민머리입니다. 네. 그리고 양옆에 그 딱딱한 형태의 보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칠불암에서 위로 약 100m 정도 올라가면 신선암 마애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것도 누가 전문가가 찍어서 이렇게 되고요. 사실 요 앞에 그 낭떠러지거든요. 요 앞이. 그래서 낭떠러지라서 저는 올라가시기를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진 못 찍으십니다. 보통 카메라로 못 찍으세요. 여기가 좁아가지고 앞에서 보실 수는 있는데 벌벌 떨면서 보실 수는 있는데 사진 찍기 굉장히 나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굉장히 높은 데서 이 보살님이 앞에를 확 내다보는 것 같은 느낌은 들죠. 여기로 올라가시면 앞에가 텅텅 빈 낭떠러지니까. 네, 이 마애불도 과거에 없었던 거예요. 뭐가 없었냐 하면 과거에 이렇게 반가좌도 아닌 형태로 다리를 내리고 앉은 모습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보살상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보살상들은 이 이전까지는 뻣뻣하게 서 있는 거만 주로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 보살상은 반가사유상을 제외하면 이렇게 앉아있는 보살상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과감하게 바뀌어서 이렇게 한쪽 다리를 내려뜨리고 앉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무릎을 꿇어 앉아서 뭔가 공양을 하는 자세로 만드는 것은 전부 통일신라 이후에 나오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손에 꽃을 들고 있고, 꽃 보이세요? 여기 꽃을 들고 있고 이 밑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는 듯한 얼굴인데요. 이런 모습 자체가 과거에 없었던 것이고 요거는 칠불암보다 더 뒤에 칠불암보다 좀 더 늦은 한 8세기 중반 정도에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앞에 보셨던 마애불들에 비해서 인체의 이런 부드러운 철이 이 무릎이 확실하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무릎이 확실하게 보일 정도로 더 튀어나온 부분과 덜 튀어나온 부분을 구분해서 조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선한 마애불은 칠불암보다 더 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제가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경주의 굴불사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굴불사지는 경덕왕이 요 위에, 굴불사 위에 백률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률사로 행차를 갔어요. 경덕왕이 행차를 하러 백률사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땅속에서 갑자기 목탁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목탁 두들기고 연불하는 소리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경덕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야, 저기 좀 파봐 그랬어요. 그래서 땅을 팠더니 그 안에서 불상이 나왔다. 그래서 굴불입니다. 부처를 팠다, 이거죠. 굴불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기다 절을 세웠다, 이런 내용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굴불사지 사면석불은 경덕왕대라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하필이면 경덕왕이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아서 그 기간이 길어요. 왕이었던 기간이. 그럼 경덕왕 때 중에 경덕왕 10년이냐, 경덕왕 20년이냐, 경덕왕 30년이냐,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언제 만들었느냐가 또한 이제 사람들에게 경덕왕 때인 거는 좋은데, 그러면 8세기 전반이야, 중반이야, 이렇게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가장 그 정면이고, 원래는 아마 아미타를 만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 정말 부처님 죄송합니다만, 요렇게가 원래 바위예요. 목을 댕강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요게 이 바위고, 그 바위 위에 머리를 따로 만들어서 얹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분리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쪽에 보살상 두 구는 각기 다른 석재를 이용해서 조각을 해서 앞에다 앉힌 것입니다. 이 굴불사지도 그냥 불상이라고 하지 않고 사면석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역시 이 뒤에 암벽에 돌아가면서 불상을 새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지워야겠네요. 네, 지금 이쪽이 방금 보신 보살상 머리고요. 이쪽이 반대면이고요. 아마 동면인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서면이거든요. 동서남북의 서, 여기가 동. 그러면 보통 서쪽은 서방정토 아미타죠. 그래서 이쪽이 아미타가 되는 것이고, 동방은 누구일까요? 약사. 너무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동방 약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손에 동그란 약함 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 약함을 들고 있고요. 이쪽은 지금 뭘까라고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에 바위 면이 날카로운 거 보이시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원래 이렇게 둥글었던 바위를 이렇게 깎아내고 이 불상을 조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깎아내고 이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여기다 불상을 새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 돌아가면서 불상을 새겼기 때문에 사면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밀교에서 말하는 사방불인지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불상을 돌아가면서 새겼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것도 역시 원래 이랬던 것은 아니고 일제시대 때 모습이 이랬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약간 그 경주 그 대능원이라든가 뭐 이쪽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가시기가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백률사라고 하는 곳은 백률사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가보시면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뒤가 흙이에요. 흙으로 된 나지막한 둔덕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게 이렇게 쏟아져 내려요. 이게 막 쏟아져 내려서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불상이 이렇게 땅에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렇게 묻혀서 막 독에 이렇게 막 무너져 있던 것을 일본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머리 막 주변에서 파서, 지금 이게 불상머리거든요. 여기다 얹은 거죠. 이런 식으로 얹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가 된 것이죠.
보이시죠? 얼굴 비슷한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요쪽이 된 거죠. 근데 원래는 이게 다 파묻혀 있었고 이렇게 쓰러져 있었던 것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 굴불사가 과연 경덕왕의 어느 때쯤에 땅을 파가지고 만들었을까? 이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쪽에 보시는 거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동면과 서면 사이에 있는 동서 남쪽인가요? 보살상이고 이쪽은 방금 보여드린 감산사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1번하고 2번을 쓸 때가 됐습니다. 물론 야외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 불상은 얼굴이 조금 더, 보살상은 좀 더 얼굴이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얼굴의 이목구비는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깨와 가슴과 허리와 다리의 윤곽이 좀 더 부드러운 쪽이 어느 쪽일까요? 1번이 부드럽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됐죠? 이쪽은요, 사실은 박물관에 그 조명도 잘 해놓고 이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걸 조명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납작합니다. 그죠? 어깨, 팔, 가슴 납작해요. 굉장히 그냥 이렇게 그냥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되는 납작한 거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이 입체감이 덜합니다. 반면 1번의 그 굴불살을 보시면 훨씬 더 여기가 둥글게, 어깨도 둥글고요. 가슴도 지금 여기 수리를 해서 그런데 가슴도 좀 더 이렇게 튀어나왔고 허리도 둥글고 이 넓적다리로 내려가는 여기도 훨씬 더 둥굽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곡선적이에요. 2번은 감산사는 곡선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런 옷주름 이런 데밖에 없고요. 이 몸도 그렇게 곡선적인 조각이 아니에요. 납작합니다. 따라서 이거 몇 년이죠? 719년이죠. 그래서 경덕왕이 만든 또는 팠다고 하는 이 불상은 아마도 719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겠죠? 조각이 좀 더 부드럽게 변했기 때문에 부드럽고 입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이 뒤다. 719년 이후일 거다. 그러면 언제냐? 아마도 750년 이전, 720년 이후 요 사이일 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덕왕이 진짜로 땅에 묻힌 걸 꺼냈을까요? 아닐 거예요. 땅에 묻혔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의 지형 자체가 묻히기 쉬운 지형이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경덕왕이 만들었다라는 거를 경덕왕이 그 절을 세운 거를 좀 더 미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그 신화와 전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삼국유사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을 뿐 원래는 경덕왕이 지어라 라고 해서 지은 절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조각의 수법으로 봐서 720에서 750년 사이에 만들었다면 그건 경덕왕 때입니다. 네, 그래서 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디일까요? 네, 불국사 이제 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잘 찍었죠? 제가 안 찍었습니다. 네, 이쁘죠? 정말 괜히 불국사가 아니고 괜히 석굴암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보면 삼국유사에는 대성, 효, 이세 부모라는 항목이 있고요. 대성이가 죄송합니다. 대성입니다. 대성이가 2세에 걸쳐서 두 세대에 걸쳐서 부모에게 효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왜? 불국사와 석굴암을 지은 것은 김대성이니까. 김대성이 딱 태어났는데 이마가 넓었대요. 그래서 이마가 성과 같구나. 그래서 대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김대성이 이거를 어떻게 했냐? 전생에 모량리의 가난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죠. 모량리 경주에서 지금도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가난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김대성이 어느 날 스님의 얘기를 듣고 자기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가난해서 부잣집에 가서 일해주고 그 대가로 밭을
받았어요. 그래서 밭을 받아서 그 밭을 일궈서 자기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성이 어머니한테 스님의 얘기를 듣고 어머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사는 거는 전생에 몹쓸 업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못 사는 거니까 내세를 위해서 이 밭을 우리 절에 시주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절에다가 스님이 이제 탁발을 하러 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절에다가 이 어머니가 노비처럼 가서 일을 해주고 받은 밭을 시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김대성이 죽어요. 죽습니다. 내용의 삼국유사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제상집 김문량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는데 재상집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손에 뭐를 꽉 쥐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갓난애기들은 원래 손에 힘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펴다가 이걸 이렇게 폈더니 그 안에 대성 이런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량리의 대성이가 죽어서 김문량의 집에서 환생한 것이다. 불교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성이 자기 어머니 모량리에 살던 어머니를 모셔다가 같이 살아요. 재상집에 와서 불교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어느 날 뜻을 내서 석굴암 어머니를 위해서 전생의 부모였던 어머니를 위해서 석굴암을 짓고 현생의 부모인 김문량을 위해서 불국사를 짓는다. 이런 내용이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후딱후딱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무나 다 잘 아시고 많이 보셨던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내부는 이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앞에 방금 보여드린 게 요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본전 부처님이 있고 이 주변에 짜잘한 돌들을 이렇게 쌓아서 건축물을 만든 거죠. 석굴이지만 건축물을 만들고 그 주변에 이렇게 조각을 한 돌들을 판석을 세운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그 커다란 돌덩이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네, 이 만드는 방식은 먼저 가까지 돌을 쌓고 그리고 요것들 지금 감실 있는데 아시죠? 위에 보면 이렇게 감실 있잖아요. 감실을 쭉 돌리고 그 위에 다시 나까지 쌓는 거예요. 나까지 쌓으면서 이렇게 중간에 이 둥근 돔형의 저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길이로 길다란 그 돌들을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쌓고 나중에 쌓고 점점 줄여 나가면서 이렇게 돔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본 석굴암 본전불은 물론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전부 전문 사진가밖에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정면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어깨, 물론 조명 탓이긴 합니다만 어깨, 가슴, 팔에 그 굽히는 부분 주름 보이시죠? 굉장히 섬세하고 정말 세밀하게 계획한 조각이에요. 다리 밑에 여기 그늘져서 이렇게 보이는데 발 밑으로 이렇게 부채꼴에 옷자락이 펼쳐진 게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실 거예요. 여기 손. 아까 제가 칠불암에서 촉지인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촉지인의 가장 대표가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석굴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혹시 손가락 여기 요런 데 보이세요? 굉장히 세밀하죠? 아주 통통하고 일은 절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원래 왕자님이잖아요. 네, 석가모니가 원래 그 마가다국의 시달타 왕자였잖아요. 정반왕에. 그래서 당연히 일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일 안 한 거를 이렇게 손가락 그 마디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 보시면요.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석굴암에 대해서 상세히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손톱, 발톱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이 촉지인의 불상은 원래 인도의 보드가야에 마하보디에 모셔졌던 불상을 모델로 했습니다.
마하가 크다는 뜻이에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할 때 그 마하 맞습니다. 크다는 뜻이에요. 보디는 보리를 말합니다. 보리, 깨달은 진리,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옮기면 대각사입니다. 아마 그 불교 믿으시는 그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불교 경전에 많이 나오죠. 대각사. 부처님이 부다가야의 대각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여기입니다. 보드가야가 원래 이름인데 이걸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부다가야가 된 것이고요. 대각사, 제가 갔을 때는 막 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한가운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티베트 쪽에 그 스님들이 와가지고 계속 오체투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한가운데에 이렇게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마하보디 저 안에. 이 옷을 걷어보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제가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유리장 안에 있습니다. 옷을 걷지는 못했고요. 저 옷도 뭐 하도 와서 보시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 옷도 뭐 아침 저녁으로 갈아입힌대요. 근데 당연히 우리는 못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손을 내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냐 하면, 네, 지금 요것이 인도의 나라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7세기의 불좌상이에요. 어깨가 넓고 편단우견으로 옷을 입었고 허리가 가늘죠. 그리고 손으로 땅을 이렇게 짚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의 그 불좌상이 아마도 원래 여기에 있었을 것이고, 요 불좌상은 이제 한 10세기 좀 시대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모델은 원래 이런 것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상을 모델로 해서 지금 역시 일 한 개도 안 한 손 보이시죠? 이 손가락하고 손등 사이가 되게 통통한 애기 손 같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그 다음에 이 그 자세, 등을 이렇게 딱 세웠어요. 지금 앉아 계시는 것 같이 그런 자세 아닙니다. 그런 자세 아니고 등을 바짝 세우고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의 그 부처님이 원래 인도의 최초로 깨달음을 얻은 자리에 모신 불상 모습인데, 그거를 본떠서 석굴암 본존불도 마침내 촉지인의 편단우견의 불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예는요, 요거는 이제 도낭 막고글에, 물론 시대가 좀 더 올라갑니다만, 항마, 마귀를 쫓아내는 장면이에요. 조금 손일 이상해서 땅바닥을 짚는 것 같이 보이지만 원래는 이게 촉지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마귀의 군대들이 석가모니에게 깨달음을 얻지 말라고 와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죠. 군대, 마귀의 군대들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딸들이 와가지고 막 교태를 부리면서 하지마, 깨달음 얻지 마,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불상만 딱 온 거죠. 우리나라에 석굴암엔. 네, 그런 예가 또 어디 있냐 하면, 또 지워야겠네요. 어디 있냐 하면 그 용문석굴 동산에 뇌고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용문석굴에 보통 많이 가시는 데는 서산이고요. 그 길 건너에, 그 강 건너에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동산에 가시면 이와 같은 형태의 보관불이 있습니다. 이 보관불은 원래 여기 있었던 건 아니고 외부에서 옮겨온 건데요. 그래도 보시면 손가락 보이시죠? 촉지를 하고 있고 여기 이렇게 편단우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설화가 있지만 그냥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목걸이를 하고 있고 보통의 부처님과 달리 머리에 이만한 보관을 썼기 때문에 보관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깨 비례, 좁아진 가슴, 신체의 양감 처리 같은 것은 석굴암 본전불과 매우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석굴암과 많이 비교가 되는 것은 지금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이거 중국이에요. 중국의 천룡산 석굴에서 나온 불상입니다. 두 상은 모두 원래는 편단우견에, 그 다음에 뭐 가슴의 표현, 양감, 두 다리, 이런 비례적인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많이 이야기가 돼서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얼굴을 보시면 다르죠.
몸매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신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두 상의 그 얼굴 생김새는 전혀 달라요. 중국 거하고 한국 거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근엄해 보이세요? 그쵸? 우리 거라서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권위가 있고 근엄해 보이고 뭔가 좀 더 신성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중국 게 좀 더 세속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요. 중국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그럼요. 사실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미감의 차이, 통일신라가 중국의 것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중국의 그 장안의 문화를 많이 흡수해서 이상적인 미를 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굴 같은 거를 보면 한국적인 그 미의식, 통일신라적인 그 미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두 상 사이에 뭐냐 하면 재료의 차이도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상의 돌은 재료가 뭘까요?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은 천하에 조각하기가 아주 틀려먹은 돌이 화강암이에요. 아주 쪼기가 나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 쪼면 덩어리가 입자로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더 이 석굴암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의 절정 뭐 이런 거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석굴암 본전불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 천룡산을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잘생겼어요. 옆모습이에요. 자, 천룡산의 그 옆모습을 보시면 눈썹이 위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눈썹을 위로 이렇게 하나 띠를 붙인 것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석굴암을 보시면 석굴암은 이마에서부터 눈두덩 있는 데를 그냥 깎았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이렇게 내려오면요. 눈썹을 천룡산처럼 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판 거예요. 이렇게 파고 다시 눈두덩을 이렇게 판 겁니다. 이렇게 판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석굴암이 아주 미묘하고 섬세한 조각을 통해서 입체감을 살린 거죠. 네, 저간 뭐 귀도 잘생겼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석굴암의 범천과 문수보살인데요. 이제 과거의 3등신, 4등신의 치욕은 다 버리셔도 됩니다. 이제 한 7등신 정도로 길어졌어요. 8세기 중엽의 조각의 특징이 이렇게 석굴암의 그 완성된 연도는 모르지만 대략 8세기 중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50년, 755년 요 사이 언젠가에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각이 아까 보여드린 칠불암이라든가 굴불사보다 훨씬 발달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요것이 석굴암 것이고 요것이 천룡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보시면 아까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문수보살이고 요거는 천룡산의 보살이에요. 근데 얼굴 똑같이 생겼죠. 이건 아까 그 석불하고 똑같이 생겼고 여긴 또 석굴암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목걸이 장식한 거는 되게 비슷한데 얼굴에 있어서는 역시 각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 고유의 미의식, 자기들이 좋아한 거, 추구한 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애니메이션이 늦네요. 중국에서의 이런 미술의 특징을 이 당시에 국제 양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통일신라도 역시 국제 양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당에서는 원래 중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전통 미술에다가 새로이 들어온 서양 미술, 그리고 뭐 서유기의 주인공 현장법사에 의해서 가지고 들어온 인도 미술, 이런 것들이 꽉꽉 모여서 당이라고 하는 어떤 특유의 국제 양식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신라는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신라의 전통이 원래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지 않은 거예요. 당의 미술과 통일신라의 미술이 모두 인체에 있어서의 이상, 최고의 아름다운 얼굴, 비례 이런 것들을 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당과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우선 재료도 다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을 많이 쓰거든요. 땅이 원래 석회암 지대가 많아서 석상의 경우에도 돌 조각 같은 경우에도 석회암 아니면 사암이에요. 석회암이 제일 많습니다. 중국은 물도 석회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통일신라는 화강암으로 조각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있어서 조각 수법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얼굴과 인체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는 신라적인 미의식, 신라적인 어떤 주관, 주장 이런 것들이 강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석굴암 내부에 조각을 어떻게 배치했는가를 풀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맨 앞에 8구의 8부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네, 사천왕이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사천왕이 여기 있습니다. 네, 대략 이런 식으로 지금 금강역사, 사천왕, 금강역사, 사천왕, 그 다음에 뒤에 석가모니의 제자들과 범천 이렇게 조각이 쭉 판넬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돌을 쌓아서 건축물로서 구를 하나 만들고 그 앞을 이런 그 얇은 판석을 판넬처럼 조각을 해서 저런 거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저런 거 이렇게 막은 겁니다. 돌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게끔. 그래서 막아서 이렇게 그 조각을, 물론 조각을 해서 막았겠죠. 이렇게 된 것이고요.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것은 원래 중국 거라고 해요. 원래 중국 건데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목조 11명 관음이고요. 오른편에 보시는 것은 석굴암의 가장 머리 뒤통수 본전불 뒤에 바로 뒤에 있는 11명 관음입니다. 제가 다시 되돌아가지 않겠지만 이 11명 관음만 이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지 원래 이 11명 관음은 얼굴을 정면을 하고 있어요. 왜 정면을 향할까요? 앞에 뭐가 있을까요?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정면을 향하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다른 보살상 범천, 제석천, 문수, 보현보살 10대 제자들은 고개를 다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왜요? 부처님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그러나 11명 관음만은 부처님의 바로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정면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직접 가서 보시면 왜 사진을 이렇게밖에 찍을 수 없는가를 아실 수 있어요.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옆에서 이렇게 삐뚤덕하게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정면을 보고 있다는 거는 여기 얼굴을 보시면 약간 이영애 닮았나요? 되게 예쁘게 생긴 얼굴이잖아요. 그 눈, 코, 입이 아주 오밀조밀하면서도 아주 반듯하게 어디 하나 삐뚤어진 데 없이 굉장히 잘생긴 조각입니다. 그리고 팔이 이렇게 길고요. 손으로 목걸이 장식 길게 내려진 걸 영락이라고 하는데 영락 장식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11명 관음은 아까 제가 거기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굴불사지 사면볼의 한쪽 면에 얇은 11명 관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명 관음은 우리나라에는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엔 통일신라의 11명 관음이 제가 알기로는 4구인가 5구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굴불사에 있고 2구는 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11명 관음이라는 것은 머리에 11개의 작은 얼굴을 원래 얼굴 하나 10개 이렇게 얹고 있는 게 이제 보통 11명 관음인데 원래 머리가 11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밀교가 인도에서 발전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밀교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밀교 미술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새로운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이는 그것은 이제 목조고요. 목조기 때문에 이 위에가 얼굴이 여기 깨진 거예요.
원래 그 11면 관음 관계 경전에는 맨 위에 불상의 머리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두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하얀 부분은 1960년대에 수리를 할 때 잘못 올린 거예요. 화불로 되어 있죠. 원래는 불두, 불상의 머리만 올라가는 게 맞고 여기는 원래 불상의 머리인데 얼굴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11개의 머리를 가지고 각기 중생들마다 다 바라는 게 다르잖아요. 무슨 뭐 결혼을 하게 해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 뭐 아들을 낳게 해달라, 온갖 가지 그 다른 그 중생들의 소원을 각기 다른 얼굴로 받아준다는 것이 이 11면 관음입니다. 네, 얼굴 이렇게 생겼고요. 얼굴도 또한 다르죠. 우리나라 11면 관음은 석가모니 본전불과 비슷하고요. 중국의 11면 관음은 물론 일본에 있지만 얼굴이 훨씬 더 통통하고 세속적인 느낌이 더 강합니다. 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중국 거고요. 보경사라고 하는 곳에서 띄어서 누가 팔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동경박물관에 있는데요. 네, 얼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까 그 천룡산에서 띄어온 중국의 불상만큼 얼굴이 통통하고 매우 중국적인 미, 중국인들이 그 당시에 좋아했을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 그죠? 통통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은 훨씬 더 그보다 이상적이고 뭔가 그 신성함이 좀 더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이 석굴암의 사천왕상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아까 제일 처음에 앞부분에서 보여드렸던 가문사 사리함입니다. 둘 다 사이즈가 달라요. 이게 당연히 훨씬 크고요. 이쪽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사천왕이라는 면에서 같고,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중국에서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용문석굴 672년경에 만든 봉선사의 사천왕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이 사천왕이고요. 이쪽이 금강역사예요. 석굴암도 사천왕과 금강역사가 있었지만 여기에 원래 그 중국에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일본에 있는 한 100년 정도 뒤에 만든 일본의 사천왕이에요. 일본 사천왕이 이마에 그 내천자를 그리고 인상을 팍 구기고 있지만, 네, 많이 좀 달라요. 이쪽이 좀 더 시대가 흘러서 그런지 이쪽이 좀 더 투박하고 무거운 갑옷을 입었고, 이쪽이 좀 더 약간 몸에 달라붙는 스타킹 같은 그런 그 옷을 입었습니다. 네, 계속 보여드리는 682년 가문사지 사리기의 사천왕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도낭 막고굴 45굴의 사천왕상이에요. 칼라로 그렸고 아니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서탑, 동탑. 네, 이렇습니다. 물론 사이즈가 작고 크고의 차이는 있지만 이쪽 사천왕과 이쪽 사천왕 둘 다 머리를 위로 이렇게 묶은 거 보이시죠? 머리를 위로 이렇게 묶었고, 물론 그 위에 투구를 쓰겠죠, 원래는. 그 다음에 갑옷을 이렇게 입어서 갑옷이 여기 이렇게 됐고, 배 있는데 끈이 있고, 여기까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고, 밑에 뭐라고 하나, 군대에서 각반? 비슷한 그 다리 감싸는 거 보이시죠? 그것까지, 그러니까 요 발 있는 데까지 갑옷으로 온 몸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갑옷을 입은 사천왕의 도상이 중국과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 그다음에 이 사천왕들이 전부 다 옷을 얇은 갑옷을 입었잖아요. 갑옷이 얇은 거 보이세요? 저는 갑옷하면 그래도 이순신 장군 동상의 갑옷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광화문에 있는 그 정도 돼야 이렇게 뭔가, 물론 엄청나게 무겁겠지만 그 정도 돼야 화살도 맞고 뭐 칼도 맞고 그럴 것 같은데, 이 갑옷은 굉장히 얇습니다. 이것은 갑옷을 얇게 만드는 것이 이 당시 유행이었기 때문이에요.
청바지가 유행하면 청바지를 입고 검은 바지가 유행하면 검은 바지 입듯이 요 당시에 얇은 갑옷을 입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실제로 얇은 갑옷을 입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일단 미술에 있어서는 매우 얇은 갑옷을 입어서 인체를 자연스럽게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것이 이 7세기, 8세기 사천왕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요 시기에 특징적인 일이었다. 다른 때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것은 도낭 막고굴 194굴의 금강 역사이고 석굴암의 금강 역사입니다. 이 두 상을 잘 보시면 물론 모델링이라고 할까 양감 처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보이지만 둘 다 자세도 비슷하고요. 남에게 이렇게 협박을 하는 듯한 자세잖아요. 그리고 둘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순해가지고 무서운 거 안 만들어요. 중국이나 일본에는요, 되게 막 섬찟한 조각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타기가 많이 돼 있어요. 막 협박을 안 당할 것 같은 자세인 거죠. 지금 이쪽을 보시면. 그러나 이들이 무사 같은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쇄골뼈라든가 배에 이렇게 근육, 뭐 삼두박근 이런 건 안 보이지만 배에 이렇게 근육이 좀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근육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이 보여요. 물론 팔은 되게 어설퍼요. 이 팔이 이렇게 짧으면 안 되거든요. 팔 근육도 좀 이상하고 무슨 빨래 하다가 만 것 같잖아요. 네, 좀 잘려다가 말았어요. 그러나 이쪽을 보시면 여기 발의 근육 보이시죠? 발의 힘줄, 근육, 뼈, 팔의 힘줄 이런 게 사실상 상당히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만드는 형태는 비슷해요. 상반신을 벌거벗고 밑에 사천왕과 달리 치마 같은 거를 짧게 입어서 마치 무슨 레슬링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은 형태를 만든다. 금강 역사는 이렇게 만든다. 요거 자체는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매우 비슷한 것이 아마 지금 전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서산 보원사에서 일제시대 때 박물관으로 옮겨온 철불입니다. 이 철불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석굴암 본전불과 비슷한 생김새를 보여주고 있어서 8세기 중엽, 석굴암 본전불과 비슷한 8세기 중엽에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세요? 어디가 비슷할까요? 편단우견, 다리 사이의 주름, 여기 이렇게 옷주름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도 약간 이렇게 옷주름이 올라갔고 세로로 여기에 부채꼴 모양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부채꼴 모양의 부채같이 생긴 옷주름이, 옷자락이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어깨 넓어요. 어깨 넓고요. 허리 살짝 들어갔고요. 팔도 이렇게 깨졌구나. 깨졌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 생김새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잘 생겼어요. 네, 뭐 좋죠. 너무 솔직한가요? 네, 눈, 코, 이목구비가 굉장히 이렇게 오밀조밀하면서도 근엄해 보이면서 어딘가 이상을 추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상 모두 8세기 중엽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를 8세기라고 추정하기에 꺼렸던 이유는 뭐냐면 재료가 철이라서예요. 재료가 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불은 신라 하대인 9세기에 많이 유행을 하고 그 이전에는 철불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철불이라는 것 때문에 8세기는 이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 양식이라는 거는 그 시대에 가장
피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양식의 특징상 절대로 이 불상을 구세기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역시 석굴암 본전불과 비슷한 시기인 8세기에 이 보원사 철부를 만들었고, 철이라고 하는 재료를 이용해서 불상을 만드는 것도 역시 8세기에 이르러서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따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철이 온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동이나 구리를 이용해서 불상을 만드는 것보다 철의 온도가 높아요. 철을 녹여서 용광로에서 녹여서 불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술이 발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 옛날에 가마솥 장작불 불 때는 거하고 연탄불 때는 거하고 가스불 때는 거하고 온도가 다 다르죠. 온도가 다 다른데 그중에서도 온도가 높아야 철을 녹여서 주물을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철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적으로도 신라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사실 불을 떼서 높은 온도를 만든다는 것은 그 다음에 자기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들려면 온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순히 불상이다, 저렇게 생겼다, 돌을 쪼았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철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불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 시기에 이미 신라가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이고 제가 실수를 했는데, 안압지에서 나온 판불입니다. 요것은 현재 경주박물관에 있고요. 안압지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굉장히 많이 올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는 8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8세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얼굴이 뚱뚱해졌어요. 얼굴 뚱뚱한 거 보이시죠?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만, 얼굴이 이제 좋게 얘기해야죠. 통통해졌고, 눈, 코, 입이 살에 묻혔어요. 보이시죠? 눈, 코, 입이 살에 묻혔고, 그 다음에 어깨가 넓은데 이 어깨가 둥글어요. 살집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옷주름을 둥글게 처리를 해서 여기 가슴도 살이 있어 보여요. 양감의 느낌이 좀 드시죠? 가슴과 아랫배 매우 중요합니다. 흐뭇하잖아요. 푸짐하고 흐뭇하게 가슴과 아랫배의 살집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일 전 8세기 전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세기 중후반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손 모양, 손을 저렇게 하는 건 설법을 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설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법인, 그 다음에 두 다리, 발가락까지 다 보여요. 보이시죠? 네, 요런 것까지. 그 다음에 아까 석굴암하고 옷주름이 다릅니다. 아까 석굴암은 다리에 이렇게 세로로 있었잖아요. 이거는 무릎과 다리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석굴암과는 다른 계통의 불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요 위에 보시면 점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죠? 네, 어딘가에 못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을 했던 흔적이에요. 그래서 뒷판이 아마 나무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다가 저거를 놓고 이렇게 고정을 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판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새는 이 뒷부분을 보시면 이거 여러 가지 고정했던 자국, 이게 뒤에요. 고정했던 것들이 있어서 이건 주물을 떠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가장 비슷한 것이 이제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 있는 역시 일본에서 판불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안압지 것보다, 이거 일본 겁니다. 안압지보다 훨씬 커요.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같이 동급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일단 불상의 자세, 그 다음에 통견으로 옷을 입은 거, 편단후견 아니잖아요. 통견으로 옷을 입은 거, 옷자락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지난 앞 시간에 맨 앞에서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간에도 이런 미술상의 어떤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원래 일본 불상 이렇지 않거든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것은 산청 성남사에서 발견된
석조 비로자나 불좌상이고 원래 그 고개 위에 있던 것을 아래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 내려서 내원사라고 하는 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 불상도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대자에서 이 호가 나왔어요. 납석제 호, 납석제 사리호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요 사리호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산박물관에 있는데요. 요 부산박물관에 있던 호 때문에 이 불상의 연대를 알게 된 것이죠. 이 호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여기 영태 2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석 어쩌고 저쩌고 해서 봉 과거 위 뭐라고 랑 어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그 스님 두 분이 두온의 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이 사리함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대가 언제냐 하면 이 76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따로 있다가 80년대 말경에 이 두 개가 이제 같은 데서 나왔다. 원래 여기서 나왔다고 하더라.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불상이 766년에 만들어진 불상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일단 그 통일신라 중대의 가장 그 석굴암 본전불과 비슷하게 얼굴이 통통하고 눈, 코, 입이 그 오밀조밀하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고 어깨가 넓고 가슴과 그 배 있는 데에 양감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통일신라 중대의 조각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라 하대까지 가려고 했는데 신라 하대를 못 가니까 한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신라 하대는 지금 못 갈 것 같고요. 백률사 동조 열애 입상입니다. 아까 굴불사가 경덕왕이 백률사로 가다가 땅속에서 그 목탁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덕왕이 가려고 했던 것이 이 백률사입니다. 지금은 경주박물관에 있지만 백률사에서 나온 동조 열애 입상이고요. 이걸 컬러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흔적이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 이런 색깔을 칠했었던 거를 추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마 이런 옷을 실제로 입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석굴암에 비하면 어깨와 가슴이 왜소하게 위축돼서 훨씬 더 뒤에 석굴암보다 더 뒤에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불상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동조 열애상 가운데 가장 일단은 요때 만든 것 중에서 가장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구리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구리를 수입을 했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일본은 구리가 많대요. 그래서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입한 구리로 만들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여태까지 보셨던 어떤 불상보다도 가장 큰 것입니다. 요 뒤에 이제 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대부분 8세기 이후예요. 그래서 동조 불상으로서 나온 최초의 가장 큰 규모의 불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옷주름이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고 이어지고 끊어지고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은 새로운 요소이면서 또한 한국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려서 좀 아쉽고요. 다 준비한 거를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